붓다께서는 분명히 이제 승단 내에서 비구니 승단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전통 중에서 비구니 승단 남아있는 데가 어딜까요?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원형에 가까운가요? 우리는 불교의 원형이나 오리지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심지어 복식도 색깔이 뭐 우리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 복식이 초기 복식이 더 맞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뭔가 더 원형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그러한 불교 문화권이 갖고 있는,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떠한지, 경전을 중심으로서 그 지역별의 불교를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 소개하고 사회 보고 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3강의 강의는 중국 불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심지어 베트남까지 포함한 한자 문화권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중국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테지만, 그리고 제가 이 중국 불교 강의를 몇 번씩 의뢰를 받아가지고 해보는데요. 제일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인기가 없어요. 중국 불교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중에서 유일하게 선종 쪽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중국 불교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이 중국 불교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적다는 느낌을 많이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배경 중에 이 종교문화를 강좌에서도 몇 번 느꼈지만, 뭐랄까요? 역시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불교다라. 초기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묵적으로 이 중국 불교는 뭔가 조금 다른 불교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종교화되거나, 뭔가 습합되거나, 조금 더 이제 야하게 말하자면 뭐 타락하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뭘 원형의 불교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원형의 불교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다른 불교보다 동아시아 불교가 정말 원형에 가깝지 않은가?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성인과 붓다, 왜 깨닫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인도 쪽 말고 우리 중국 쪽 한자 문화권 쪽에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탈과 같은 종류의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전적으로 막 도가 같은 데에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어떤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깨달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같을까요?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문제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최초의 한자 문화권으로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표는 저희가 이제 구글링 해보면은 이제 불교의 역사 하면은 나오는 표예요. 나오는 표고, 보통 이제 불교의 기원이 되는 인도 불교가 이런 뭐 초기 불교,
대승불교, 뭐 금강승이라고 해서 밀교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편, 스리랑카와 남아시아 불교가 테라바다 불교라는 한 꼭지로 진행이 되고, 또 티베트 불교가 뭐 닉마, 까기오 이런 또 불교 한 꼭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가 또 한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것도 진행이 되죠. 이거는 여러 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불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덩어리로 지을 수 있는 5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착시라기보다는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지금 오늘날에 이 5가지 불교 중에 남아있는 건 몇 군데일까요? 인도, 티베트, 스리랑카,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사실은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밖에 없어요. 이 3군데의 불교를 크게 나누자면 티베트 불교를 한 덩어리,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를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한중일, 그럼 심지어는 이제 베트남까지 묶는 덩어리로 한 덩어리의 불교를 크게 3가지의 문화권으로 묶어가지고 불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는 보통 남아시아 불교죠.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붓다 초기 승단에 비구니 승단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죠. 비구니들이 있었죠. 네. 이 붓다께서는 분명히 이제 승단 내에서 비구니 승단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전통 중에서 비구니 승단 남아있는 데가 어딜까요?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원형에 가까운가요? 우리는 불교의 원형이나 오리지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심지어 복식도 색깔이 뭐 우리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 복식이 초기 복식이 더 맞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뭔가 더 원형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그러한 불교 문화권이 갖고 있는,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떠한지, 말하자면은 경전을 중심으로서 그 지역별의 불교를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경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어떤 문제의식입니다. 왜 동아시아 불교는 인기가 없을까? 왜 동아시아 불교는 인기가 없을까? 왜 남아시아 불교가 초기 불교라고 인기가 많을까?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는 심지어 학계에 가시면요, 인도 티베트 불교라고 합니다. 인도 티베트를 하나로 묶어요. 인도 티베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인도와 티베트는 하나의 전통으로 봅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날 인도에는 지금 불교가 없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5번째 있었던 중앙아시아에도 불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와 묶여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교 문화권의 구분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경전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언어라고 봤을 때 사실은 문자권에 따라서 불교 문화권이 나누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화적 기준으로 어떠한 불교를 특징 지을 수 있는지가 구분이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했었고 그것들이 여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라는 방식으로서 불교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지금 2025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불교를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불교라기보다는 다양한 불교들의 양상이다라고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불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각 전통마다 주장하고자 하는 혹은 보여지는 특징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불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 계속해서 이런 문화권에서 적어도 무엇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의존하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남아시아 불교, 스리랑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불교들을 보통은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 혹은 이제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하는 뭐 최초기의 교단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일컬어져요. 보통 기원전 1세기의 전래 추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이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대승불교라든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상 같은 거, 항구를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상의 유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 무역 항로를 따라가지고 대승불교의 흔적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특정 시기, 구체적으로는 약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가 되면은 동남아시아는 이 테라바다 불교로 조금 정형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아시아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네들이 경전을 번역하지 않고 빨리어라고 하는 인도어족 계통의 언어를 경전으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불교가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더 오리지널리티를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된 삼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장이라는 것은 부다와 교리를 설하신 경전과 그리고 승단의 생활 규칙을 담고 있는 계율, 그리고 경전이나 계율의 주석서로서 이루어진 교리 해설서로서 이 세 가지 바구니를 우리는 이제 띠리피타카 삼장이라고 하고, 어떠한 승단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삼장을 완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승단이다, 승단이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는 이 삼장의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불교 승단이 지금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단일한 승단이고, 그리고 뭐 초기 불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이는 메시지들이 되게 소박하죠. 되게 소박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전 중에 도나빠까 소따라고 있는데 그 경전 되게 재밌습니다. 그 경전 보면은 내용이 되게 짧은데 부처님이 어느 왕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처님 오셨다 그래서 왕이 막 헐레벌떡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뚱뚱했나 봐요. 뚱뚱해가지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오니까 살을 빼야 오래 산다,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상으로 최초의 다이어트를 권유했던 경전이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박하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오리지널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인도 원전 그대로의 불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빨리어는 스리랑카어나 태국어나 미얀마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빨리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 연구에 의거하자면은 원래 고대부터 썼던 언어가 아니라 경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체계는 뚜렷하게 인도어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외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딱 봤을 때 세상에 얘네들은 번역도 안 한 경전들을 인도어로 아직도 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이 얘네들은 뭔가 더 초기 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문화권이 이제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는 뭐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성립했다고 해요. 송첸간포라고 하는 7세기에 아주 강력한 티베트 왕이 있었을 때 이 불교가 처음 들어오고, 그 후계자인 띠송대첸이라고 하는 국왕이 왔을 때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 전설에 따르면은 이 띠송대첸이 부인을 2명을 얻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그 티벳이 보시면은 여기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잖아요. 강력한 왕이니까 어떻겠어요? 인도에서도 공주를 보내요. 중국에서도 공주를 보냅니다. 근데 둘 다 불교를 믿어요. 근데 불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은 이 티벳에서 쌈예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까말라실라 혹은 샨타락시타라고 하는 인도 승려랑 또 마하연이라고 불리는 뭐 중국 승려끼리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냐면은 인도 불교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 쪽이 원산지기 때문에 그쪽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중국 승려랑 인도 승려를 놓고 싸우게 해가지고 그 논쟁 싸움에서 이긴 인도 쪽을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를 정식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불교 날란다 지방, 카슈미르 지방의 여러 이제 사찰들의 아주 저명한 승려들이 직접 가가지고 대량의 불전들을 갖고 가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경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티베더로 말이 안 돼도 인도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순까지 완전히 인도 원전에 똑같이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만약에 티베더로는 뭔가 조금 어색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하비우빠띠라고 하는 변형명의 대집이라고 하는 아주 표준적인 사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맞게 아주 깔끔하게 적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번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불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이 범어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냐면은 저희는 이제 티벳역으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는데, 승만경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경전은 인도 버전은 없어요. 그럼 뭘 보냐면은 티벳역을 봅니다. 그러면 티벳역을 보면서 인도의 원래 언어는 이러했구나를 추론할 수가 있을 정도의 정밀도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도 티베더로 번역된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도의 문법에 아주 충실하고 또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전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인도에 없어? 그러면 티베트 쪽 뒤져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경전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시아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전해지는 메시지가 인도 고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고, 티벳 같은 경우는 역시 인도의 문법에 딱 맞춰서 심지어 이것이 티베트어로 말이 좀 어색할지라도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동아시아 불교는 어땠을까? 동아시아 불교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한자 문화권의 문법이나 체계는 인도어랑 너무 다르잖아요. 인도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도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티벳이나 남아시아 불교는 달리 동아시아 불교는 그 전래의 과정에서부터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어 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불교, 제가 이건 저의 어떤 추정입니다. 왜 동아시아 불교라고 했을 때 불교에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인기가 없을까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남아시아 불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초기 인도 불교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자적인 입장에서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인도어로 적힌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티벳 쪽도 마찬가지로 후기 인도 불교의 전체상을 이 티벳역이라는 게 결국은 티벳 불교 경전이라는 게 결국은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없어지는 12세기까지 계속해서 번역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아주 인도 원전에 충실한 티벳역 경전들이 또 인도 불교 전체상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장사와 관련해서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은, 남아시아 불교는 직영점입니다. 직영점. 그러니까 본사에서 재료 공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점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예를 들어서 미국 햄버거라면 재료도 미국 거 쓰고 미국 고기 패티 깔아가지고 햄버거를 파는 게 남아시아 불교의 성격 혹은 이미지라면은, 티벳 불교는 뭐냐면 MOU입니다. MOU.
그 인도 쪽의 사찰이랑 이런 데서 계약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그것들을 티벳에서 이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걸 햄버거로 든다면은 이제 상추 같은 거는 미국 상추 안 가져오고 우리 전라도 상추 쓰는 거죠. 그리고 고기도 미국 소고기 안 쓰고 한우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입맛에 맞게 만든 게 이제 티벳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뭐냐? 아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인이 인도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짜장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프랜차이즈의 MOU나 직영점으로서 불교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꽤나 다양한 경로를 거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불교를 믿고 신앙하고 연구하고 또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이제 한자 문화권의 불교의 시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요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전승이에요. 후한서에 보면은 동안의 명제가 꿈에 금빛 사람을 보았는데 몸집이 장대하고 정수리에 광명이 있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누군가 말하길 서방에 신이 있으니 부처라고 불리며 그 형태가 일정 육척이고 얼굴이 황금색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천축으로 가서 불법을 구했고 중국에 이제 붓다의 형상이 들어오게 됐는데 초학령이 처음 믿었고 그 이후로 신앙이 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최초 불교의 전례를 전하는, 특히나 그런 전례는 항상 지배자랑 엮여서 이제 전례가 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뭐 위략이라든지 후원서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전한 말기에 뭐 42장경을 받았다, 뭐 백마사가 그때 지어졌다, 혹은 뭐 조금 전에 봤었던 기록처럼 왕족이 이제 초왕이 불교를 신봉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초기 불교의 어떤 확실한 기원을 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다 논파됐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후한시대 실크로드 상인과 정착민들을 통해서 이민족의 종교로 들어왔을 것이 이제 불교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실크로드 상인과 정착민들은 승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하고 믿고 있었던 이들에 의해서 불교가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도 중요합니다. 실크로드 상인과 정착민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졌다라는 것은 불교가 넘어올 때 인도에서 곧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날 이제 이런 불교학을 전공할 때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아쇼카왕 때, 아시죠? 아쇼카왕이라고 이제 인도 북부에서 꽤나 이제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왕이 있었는데, 이 아쇼카왕 때의 그 영토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넓히면서, 그게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되는데, 그 기원전 2세기부터 인도에 있었던 불교가 점차 그 교단의 세를 중앙아시아로까지 넓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초기부터 중앙아시아 쪽에는 불교가 자리를 잡고 성세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중앙아시아 나오는 불교 유적들, 그리고 요번에 탈레반들이 파괴한 석굴, 비안티 석굴이었나요? 석굴 같은 것도 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여러 가지 불교 문화권이 있었고, 그 안에서 불교 연구도 있었고 당연히 승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육로를 따라 가지고 중국으로까지 불교가 전파되는 이 과정은 뭐랑 일치하냐 하면은 실크로드랑 일치해요.
실크로드랑 일치합니다. 실크로드는 결국은 비단길이라 그래가지고 무역하는 상인들이 걸어갔던 길 루트잖아요. 그 루트가 불교의 전파 루트와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상인들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불교들을 스스로 신앙하고 그 신앙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사실은 대승경전에 보면은 경전 뒤에 이 경전의 효능이 쫙 써 있어요. 무슨 이제 알약의 뒤에 보면 효과 써 있는 것처럼 경전에서 효능이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전을 지니고 있으면은 어떠한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경전 자체가 일종의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부적이 되는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쓴 건 이제 법화경의 구절이고요. 법화경 이외에도 뭐 금강명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승경전에서 이 경전을 지니고 있을 때 여행을 떠나서 도적을 만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뭐 불에 타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아시아의 이 실크로드를 지나다니는 상인들 중에서 불교 경전을 갖고 이제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전들은 주로 어떤 경전이냐면 대승경전들입니다. 대승경전들이고, 그래서 아마도 중앙아시아 쪽은 인도보다는 대승경전이 좀 더 유행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죠. 이건 또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초기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한 주요 인물들의 8할 이상은 다 중앙아시아 출신입니다. 8할 이상이 다 중앙아시아 출신이에요. 보통 이제 최초의 불점 번역가였던 이제 안세고는 이제 안반수이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을 번역했죠. 안반수이경이 뭡니까? 아나빠나스무르띠, 호흡의 마음 챙김의 경이라고 하는 안반수이경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명상과 관련된 경전을 번역했던 승려입니다. 이 사람은 파르티아 출신이라고, 파르티아가 이제 한자로 안식국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안시를 붙여서 안세고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세고 다음에 아주 유명한 제2대 역경가가 이제 지루가참, 로카크셴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월지국 출신이기 때문에 지루가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월지국이 이 박테리아 쪽이죠. 꽤 멀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건너가지고 온, 말하자면 인도에서 경전이 바로 들어가거나 인도에서 승려들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들이 인도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중앙아시아로 들어왔던 불교에서 여기서 성숙한 불교를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 안세고와 지루가참이 가장 이제 초기 역경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기원후 2세기 인물로서 생존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세고 같은 경우에 안반수이경이라고 해가지고 호흡과 명상과 관련된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왔던 지루가참은 뭘 번역을 했을까요? 초기 아함경 번역을 했을까요? 아니죠. 반야경을 번역했습니다. 수행 다음에 말하자면 불교의 최초의 메시지로 중국에 전해진 것은 공과 반야 사상이 처음으로 들어와요. 심지어 이때는 공이나 반야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할까? 공을 뭐라고 번역하면은 본무라고 번역합니다. 본래 본자에다가 없을 무자. 이거는 도교 용어예요. 도교 용어예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경전의 번역 과정에서 중국은 확실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아시아나 티벳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초기에 격의 불교가 갖고 있었던 불교에 대한 불편이랑 오해를 깼다고 평해지는 위대한 역경가이자 논사였던 쿠마라지바. 이 양반은 쿠차 출신입니다. 이쪽, 쿠차 요쪽이에요. 물론 이제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쿠차 출신이긴 한데 까슈미르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왔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인도 쪽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제 전승들이 있습니다. 까슈미르에서는 이제 소승을 배웠는데 쿠차로 돌아가서 이제 대승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스승과 사형제들이 막 욕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전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쿠차 출신이에요. 중앙아시아 출신 승려로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와서 역경 사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중국 불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인도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물론 요즘의 인도와 그 당시의 인도를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동일시하면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가 큰 인도 문화권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원래 있었던 원산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다시 성숙한 불교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앙아시아를 뭐라 그러면 서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역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도 본토라기보다는 이 중앙아시아를 서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역 불교라고 하면은 인도 불교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불교예요. 저 시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중앙아시아를 넓혔던 그 시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겹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간 게 이제 헬레니즘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유물들에 보이는 약간 그 간다라 미술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이야기 말씀하셔가지고 잘 알려진 경전 중에 밀린다 팡하라고 그 알렉산더의 인도 지역 영주였던 메난드로스와 나가세나라고 하는 인도인의 어떤 철학 토론집이 남아서 교과서로 쓰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중앙아시아는 정말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혹시 열반경이라는 경전 들어보셨나요? 열반경.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반경. 그 열반경이 최초의 법편이라는 사람이 번역됐을 땐 9권이었어요. 9권인가 10권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36권짜리입니다. 36권 혹은 40권짜리라고 이야기되기, 40권으로 이제 편집된 열반경 40권본과 36권본이 있죠. 그런데 요거 관련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반경이 중국인들에게 되게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반경이 중국인들을 뭐라고 받아들였냐면은 붓다가 죽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경,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법신은 상주하고 모든 중생은 부처를 가지고 있다.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불편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천재라는 사람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못하는 중생을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중국 불교도들 내에서의 어떤 반발과 이제 논사들 불교 엘리트들의 반발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경전을 한번 찾아볼게 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코탄 지역입니다. 코탄 지역에 가서 이 36권본을 보니까 단무참이 경본의 품수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제 우전국으로 가서 경본의 가운데 부분을 구하고 다시 고창으로 돌아서 번역해서 또 다시 우전국으로 또 보내서 또 뒷부분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36권, 우리가 갖고 있는 33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편집 문제고 우리가 갖고 있는 36권본의 권을 사실은 경전을 인도에서부터 쭉 끌어와가지고 36권으로 놓은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갖고 온 텍스트를 합쳐놓은 게 열반경. 우리가 보고 있는 열반경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그 후반부의 열반경에는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 부처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그랬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모든 중생은 심지어 선근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일천제까지도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편구원 사상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원은 인도가 아니라 코탄 쪽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경의 호보는 모두 10만 개송이다. 예전 사문 지범령은 우정국에서 화엄경의 앞부분 3만 6천 개송을 포해서는 미처 번역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 4년에 오군의 내사맹이의 오이정국 저숙도가 불타발타를 초청해서 나머지 경전을 갖고 와서 번역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60경본 혹은 80권본의 화엄경이라고 하는 아주 긴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 중에 일부분은 인도어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지품,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서 읽히는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 경전들은 범어로도 나와요. 또 뭐 있습니까? 입법계품, 입법계품이라고 간더비유학, 요것도 이제 범어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열애 성기품, 뭐 십주품, 십행품, 십회양품이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하는 27개품으로 들어있는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풀세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아마 중앙아시아 코탄 쪽에서 편집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동아시아 불교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성숙의 주 재료인 경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앙아시아가 깊숙이 개입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한번 중앙아시아라는 필터로 걸러진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처 불자 있지 않습니까? 부처 불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어로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불타라고 번역을 했고, 그 중에 타자가 빠지고 불불불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초기 경전은 다 불로 돼 있어요. 그것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붓다라고 하는 음가가 붓드라고 하는 음가를 읽혔대요. 붓, 한무 음자로. 그래가지고 붓드를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불자로 번역을 한 거죠. 불자 자체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종철 선생님이라고 한중현에 계신 분이 말하는데, 불자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인데 아닐 불자부터 했잖아요.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로서 이제 불 해가지고 아주 기막히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불의 언어 또한 중앙아시아의 음가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불교의 전체상을 가지고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불교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도 못해요. 애초부터 동아시아의 불교는 이주민들의 소수 종교와 같은 형태로 시작했었고, 그 과정에서 인도로부터, 적어도 본토로부터 오센틱한 불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데 이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정말로 대승경전이 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우리가 기록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처음에 왔었던 승려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대승경전을 갖고 들어오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열반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들도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 보면은 역시 중앙아시아가 갖고 있어서 모종의 대승불교적인 특징이 있지 않았나 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앙아시아까지는 다 인도 언어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음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문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비슷한 어족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한자는 어때요? 문자부터가 표의 문자죠. 표음 문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처께서 열반을 얻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부처께서 열반하셨다. 이거를 중국인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가참이라는 사람이 도행반야경을 번역할 때 공자를 본무라고 하는 도교적 용어로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처를 처음에 뭐라고 번역했을까? 성인이죠. 성인이죠. 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도적인 표현을 열반이라고 하는 음을 따서 표현하기 전에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무위라고 했어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불살생, 그 5개 중에 불살생, 그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전 이건 진짜 기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어지린자를 씁니다. 어지린자. 자, 부처는 성인이 되고, 열반은 무의가 되고, 불살생이라는 5개는 어진 인행이 됩니다. 이미 경전의 번역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문화권의 취향에 아주 잘 맞는 언어로서 불교가 번역되면서 들어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시 한자 문화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성적인 탄탄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미 한나라 시대 이전에 중국은 전국시대 때 소위 말하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지성적 폭발을 한번 겪었습니다. 지성적 폭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실천적 이론들, 형이상학적 이론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현담과 같은 혹은 뭐 수행과 같은 여러 가지 철학적 이론들, 심지어 명가 같은 데서는 아주 논리학적인 모습도 보이죠. 뭡니까? 그거 아시죠?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논리학적인 추구들, 막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사실은 이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함자 문화권은 그에 비견할 만한 지성사적 전통을 쌓아놓은 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역에서부터 불교가 들어올 때 그 불교는 중앙아시아라는 프레임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자 문화권의 지성사라는 프레임까지 2차적으로 걸러지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중국인들에게 불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